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ESG에 관한 오늘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하고 약간 내용을 좀 달리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강의가 ESG에 관한 총론적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상자, 즉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업에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법률가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님일 수도 있겠죠. ESG는 이미 언론에 오랫동안 오르내렸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본 분들은 많을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연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ESG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과연 뭐냐? 또는 ESG라는 것을 기업이 왜 하는 것이냐? 또는 ESG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ESG에 대해서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ESG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ESG의 직접 당사자는 사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조차 ESG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그 기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법률가들로서는 더더욱이나 ESG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건 법률가이건 현재 상황에서 ESG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소극적으로 또는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ESG는 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확실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메인스트림,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도 더 빨리 ESG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업에 조언을 해줄 법률가들도 오히려 개별 기업들보다도 ESG에 대해서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법률가들도 ESG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배경과 탄생과 법률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업에게 최적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이건 법률가건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ESG의 시작부터 어떤 법률적인 의미 또 ESG가 흘러온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어떤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어지는 강의들은 ESG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대비해야 할 강론적인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업이건 법률가건 정확한 대비를 하려면 과연 그러한 강론적인 그 대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ESG의 시작이랄까 또는 ESG가 왜 기업한테 중요한지 원래 법률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ESG에 관해서 기업에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총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그런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그래서 처음에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과 ESG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가와 ESG가 또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란 무엇인가? 먼저 ESG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ESG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렵지 않게 알다시피 환경, environment, 또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외에도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특정을 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을 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실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특별히 특정을 해서 유념해서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ESG는 이러한 세 가지 지표를 기초로 해서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ESG적인 요소를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의 ESG 경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ESG라는 것은 조금 후에 ESG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자가 투자기업을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 같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와 관련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 즉 ESG 투자의 의미를 먼저 띄고 시작되었습니다. ESG 투자에서 지금 비재무적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ESG 투자, 일반적인 경영이나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지표만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경영과 투자, 거꾸로 투자와 경영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중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들에 관한 위험에 과연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위험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소는 언제든지 기업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업이 그러한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기업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시작된 이유는 종래의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면에서 사회적 기대 수준에 역행한 결과가 드러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받고 또 그것이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기업의 재무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 투자 방식이 투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를 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즉 종전의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에 기초한 투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비재무적 요소들이 결국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성적 출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의 가치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ESG의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ESG라는 것은 그 개념조차 사실은 정확하게 구획되기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ESG의 시작이나 그런 출발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ESG라는 것은 점점 윤곽이 점점 가다듬어지고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한 개념과 윤곽이 잡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ES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 자료로 삼겠다는 것인데 실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은 이미 30년 이상 전부터 사용되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에 과도한 집중을 함으로써 후손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 환경과 발전을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었고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경에 UN Environmental Program Finance Initiative에서 바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를 ESG의 3가지 카테고리로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겠지만 인물에부터 이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원고에는 20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보다 2020년 1월경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 해당하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CEO들에게 매년 보내는 서신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랙록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의 CEO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레리 핑크의 서신에서는 특히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무렵부터도 이미 상당히 세계 각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한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영역에 대해서 기업이 정보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레리 핑크의 연례 서한이 투자자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ESG 어떤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투자기업 중 ESG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그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경영진의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러한 부분, 환경을 비롯한 ESG가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주 중점적인 출발은 환경 규제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출발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점차 ESG라는 전반적인 비재무적 요소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출발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투자자의 관점은 다시 경영의 관점에서 ESG를 보게 됐고 그 외에 금융기관들도 ESG의 관점에서 금융에 대처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SG를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종래의 CSR에 대해서 과연 알고 계신 분들은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었고 ESG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CSR의 개념은 상당 부분 기업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CSR과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 실천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고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ESG는 어떤 윤리적,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지표가 필요하고 그 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ESG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개량화하고 지표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ESG가 종전의 CSR과 차이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ESG는 이미 국가별로 상당 부분 규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굉장히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CSR은 종전에 사회적 책임을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규범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ESG의 어떤 시작은 어떤 그 자본주의에 관한 어떤 관점에서도 약간 변화를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ESG의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의 단기적 기업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기업에 관련해서는 결국 주주 자본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관점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단순한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은 그 외에도 채권자, 또 종업원, 협력업체,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은 그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 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이고, ESG가 부각되는 그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ESG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ESG의 과연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ESG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내용 또는 규범적으로 완성된 개념이 아닙니다. 범위가 아직도 모호하고 어떤 불명확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중에 특히 사회 분야의 경우는 그 개념의 내용이나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획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ESG의 여러 가지 성격상 그런 그 범위를 획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 그 범위를 획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해서 ESG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먼저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직접 일으키거나 또는 가속시킬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죠. 자원 사용이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영업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ESG 중에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환경 분야입니다. 한국도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환경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 또는 탄소 조정세라는 어떤 세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탄소 배출량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들이 확립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분야는 기업의 활동이 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근로환경이나 안전, 노사관계, 지역사회 이슈, 기여 등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를 획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배구조는 기업의 도덕성이나 신뢰성 또는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지배구조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회 구조나 다양성, 경영진 보수 또는 주주권리 보장, 임직원 부패 등 이슈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사실 서구에서는 지배구조 부분은 이미 ES에 비해서는 다소 좀 중요도가 덜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좀 정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서구라고 하더라도 지배구조로 인해서 기업이 낭패를 겪는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구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배구조에 관해서 서구보다는 역사가 짧은 만큼 조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기업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런 세 가지 분야를 ESG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분야는 별개의 독립한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ESG의 세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가장 중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지배구조에 집중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환경이나 사회는 기업 활동에 따른 외부적 영향을 보는 것이고 지배구조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내부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관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또는 진정성 있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을 먼저 들여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좀 역설적이게도 경영진들의 경우는 오히려 외부적 활동인 ES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고 사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홀히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CEO 리스크라는 어떤 용어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요소가 회사의 가치에 더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ESG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 분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기업의 현재 상황 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연 기업이 ESG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ESG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ESG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규제의 관점이 같이 복합되고 결국 그러한 점들 때문에 기업의 경영 관점으로 그것이 확대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애당초 투자자들이 ESG를 중시한다고 말한 것부터 시작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ESG적 요소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투자 금액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 ESG를 지표로 삼는 펀드가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그 요소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펀드의 ESG를 지표로 삼는 펀드의 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에 국내 ESG 관련 ETF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ETF에 올해 초에는 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6개의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 상승률을 앞섰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ESG에 관련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ESG는 이제 국제기구 및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게 ESG 경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로 많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ESG 관련 요소가 과거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 또는 실행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것이 강력한 국제 규범이 되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개별 기업이나 또는 국가 산업에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와 규제를 거쳐서 경영에 ESG가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투자의 필요상 ESG에 대한 경영 평가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게 됐고 그러한 평가 자료로서
ESG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공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공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ESG 평가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료일 뿐입니다. ESG 평가가 공시 자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그 투자자들이 ESG에 관련해서 어떤 그 투자를 하고 관련 시장이 기업의 ESG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 ESG 공시입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국내 기업에서 ESG 관련 내용은 사업 보고서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사업 보고서를 넘어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배 구조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서 공시를 하고 환경과 사회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1월 14일 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보고서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등은 한국거래소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고요. 이런 의무 공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공시는 자발적인 공시입니다. 2020년에는 상장법 인정 5% 정도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은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 기업은 전체 의무 공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자발적 공시이기 때문에 기업이 공시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GRI 국제 기준인데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그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SASB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인덱스를 추가하고 또는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라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인덱스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 GRI, SASB, TCFD는 세 가지 기준은 국제 글로벌한 어떤 기준에서 이 기업이 ESG에 관한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GRI는 다소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SASB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한다고 SASB와 TCFD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SASB는 2018년에 발표가 됐고 TCFD는 2017년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내 기업들도 그러한 공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TCFD 권고안에 대해서는 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그 환경 관련 공시로서는 매우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유념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2021년 1월 18일 날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여기에서 공개할 지표의 주요 내용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이 권고 내용을 보면 과연 국내에서 ESG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하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서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ESG를 공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공시를 하되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공시가 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칫 이러한 것들이 기업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불성실 공시로 이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기업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ESG 경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관련 기관은 전세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MSCI, 모건스탠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평가 등급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다 이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평가 기준은 사실 국내에 그대로 100%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또 국내 그 상황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가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KCGS의 평가 결과는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국거래소가 그 ESG 관련 지수들을 운용을 하면서 그 산출을 하고 있고 또 그 등급에 기초해서 편입 종목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스틴베스트나 대신경제연구소도 평가기관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투자기관도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평가기관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ESG의 측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ESG 측정이라는 것이 정성적인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가 적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그 ESG 추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 기관의 어떤 기준을 좀 더 기업에 맞도록 맞는 평가기관과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 기준을 자기 기업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ESG 평가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방법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즉 배제시키는 ESG가 나쁜 기업을 배제시키는 것과 포지티브 스크리닝, ESG가 좋은 기업을 오히려 육성하는, 투자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기업으로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좋지만 이제는 자기 기업이 ESG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시각들입니다. 법률가는 그러면 ESG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강의들은 ESG 강론인데 법률가가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ESG 강론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ESG 총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이 ESG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여부를 먼저 법률가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ESG에 대한 공시에서 보았듯이 ESG의 관련 범위는 너무도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규는 너무도 많고 복잡하고 기업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가가 돕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법규를 토대로 해가지고 ESG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해줄 때 또 중요한 것은 이미 ESG 관련 소송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범위가 넓은 만큼 이미 우리가 종전에 ESG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쟁 사례들이 이미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쟁 사례들을 법률가들이 다시 한번 ESG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분쟁 사례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그 ESG 기업의 활동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ESG와 관련된 어떤 위험 요소를 법률가들이 체크를 하고 어떤 점검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그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한테 어떤 행정적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것을 대비시키는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물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까지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나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역시 법률가들이 역할이 필요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나 또는 다른 회계법인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은 먼저 공시 내용에 대해서 허위 공시 또는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평가 지표 항목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 법규와 분쟁 사례를 기초로 해서 향후 기업 활동에 어떤 식으로 그러한 평가 지표가 관련을 맺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것도 법률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또는 사회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 소홀히 하기 쉬운 거버넌스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종전의 법규와 분쟁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역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법률가의 역할은 기업과 동떨어져서 외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이 이어서는 안 되고 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ESG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기업과 법률가가 함께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후속 강의로 이어지는 ESG 강론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ESG 총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